끝내 붙잡지 못한 것들, 여전히 목매이는 것들.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속에 커다란 스크린이 펼쳐진다. 마치 영화가 막 시작되기 전 텅 빈 하얀 스크린처럼 그 거대한 흰 바람벽 위에 우리는 무엇을 수놓아야 할까? 오래 그리워하던 것은 끝내 붙잡지 못한 것들, 여전히 목매이는 것들이 그 흰 바람벽에서 찬란하게 너울거린다. 아, 이제야 집에 돌아왔구나 싶은 순간이 있다. 고된 하루를 보낸 날 밤은 더더욱 집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립고 아늑한 공간이 된다. 잠들 준비를 하고 침대 위에 누우면 텅 빈 천장이 보인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간 하루를 생각한다. 그러면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거울처럼 맑아지며 오늘은 물론이고 잊을 수 없는 모든 날들이 천장 위에서 뒤엉키기 시작한다. 말하지 못한 사연들, 꺼내지 못한 마음, 듣고 싶었던 말들, 잡고 싶었던 옷자락, 읽고 싶었던 글들, 바라보고 싶었던 얼굴. 그 모든 것들이 텅 빈 천장 위에서 얽히고 설키며 알 수 없는 기법과 비논리적 설정으로 가득한 너덜너덜한 이야기가 된다. 잠조차 들 수 없는 밤, 마음을 핥히는 상념들이 독립적인 생명체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시간. 시인 백석은 그 시간을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냈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언어의 물감이 있어 그만이 세상을 하나뿐인 색채로 이 세상을 그려내는 것 같다. 좁다란 방 어쩐지 쓸쓸한 느낌, 희미한 15촉, 전등, 다 낡은 무명사처 그 속에 시인은 흰 벽을 바라본다.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흰 벽 위로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 희미한 15촉 전등은 영상기가 되고 시인의 마음은 영화 필름이 되고 흰 벽은 어엿한 스크린이 되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한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도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근 채 무며 배추를 씻고 있는 모습이 흰 바람벽에 어른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인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 그들만의 보금자리에서 따끈한 대국국을 저녁을 먹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결코 만나볼 수 없는 이 쓸쓸한 저녁,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저녁, 신의 마음속 영상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의 글자가 지나가기 시작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적에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고. 나뿐만이 아니라 소생딸과 바고지꽃과 짝새와 당나귀 그리고 위대한 시인 프란시스 짐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이렇게 높고 쓸쓸하게 태어났다고. 그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 가장 빛나는 꿈을 깨닫는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당신의 몸을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소리내어 읽으면 한 평론가의 한 시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느껴진다. 시인에게 보내는 평론가의 편지가 이렇게 절절할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훌륭한 비평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 글이 떠오른다. 이 글은 평론가 정여구 시인 최승자에게 보내는 편지다. 최승자 시인의 시편들만 보고서도 그녀가 아플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히는 평론가의 마음, 그녀가 아프면 그 아름다운 시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텐데 하는 걱정, 시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뿍 담긴 편지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자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오직 글만으로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평론의 감동이 아닐까 한다. 훌륭한 비평가는 애정어린 독자여야만 한다. 시인의 얼굴이 아니라 시인의 시 한 편만 보고도 그의 아픔을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 다른 이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싶은 아름다운 독자의 마음이 눈부신 평론이 될 수 있다. 초콜릿이 살짝 묻은 꼬랑지가 남을 때까지. 소리내어 읽기에는 좀 낯뜨거운 장면이지만 이것은 분명 청소년 관람가다. 그저 평범한 아이스크림을 만나게 먹는 장면을 이렇듯 황홀하게 그려내다니. 아이스크림을 가리키는 우리말 얼음과자가 있긴 하지만 얼음과자로는 아이스크림의 본질적인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아이스크림 같은 외래 언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언어 생활에 스민 또 하나의 우리말 같다. 이 글을 읽으면 원스,
upon a time in 아메리카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세계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꼬마의 표정은 똑같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해준 이 영화 속에서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맛있는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려다가 불발되어 버린 한 소년의 나약한 사랑이 생각난다. 소년이 홀딱 반한 소녀에게 선물하기 위해 소중한 용돈을 털어 어렵게 조각 케이크 하나를 모처럼 샀다. 계단참에서 소녀를 기다리는데 그 달콤한 크림을 딱 한 번만 찍어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소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 새하얀 생크림을 딱 한 번만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먹어본다. 천상의 맛이로구나. 소년의 눈가에 미소가 햇살 같은 미소가 번진다. 딱 한 입만 더 먹어야지. 소년은 이번엔 조금 더 과감하게 한 움큼을 도려낸다.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에게 줄 케이크인데. 소년의 표정 속에서 복잡한 망설임이 읽혀지고 있고 소년은 눈앞에 화려한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 소녀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이제 그토록 좋아하던 소녀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오직 케이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끝까지 표현하고 만다. 맛있는 먹거리라 이렇듯 멈출 수 없는 것. 조금만 먹어야지 하는 결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멈출 수 없는 유혹이다. 소리내어 천천히 익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상상 속의 아이스크림 하나가 덩그러니 그려진다. 잊혀지고 작아져서 마침내 사라지는 법. 소리내어 읽고 있으면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에 절규가 들려온다. 내 마음 속에서 나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하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이 끝도 없는 공부가 너무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곧잘 옛 선비들의 가난 신고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면 항상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도 편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예컨대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의 불행을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산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유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풍요로운 그의 작품들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다사는 벼슬자리에 있을 때도 훌륭한 글들을 많이 썼지만 유배지에서 아들이나 형님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의 글이 학문을 뛰어넘어 문학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유배지에서 당한 서름과 뼈저린 고립감의 덕이 아니었을까 싶다. 고통 자체가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그 더 큰 것을 배워내는 인간의 용기가 소중하다. 평생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몸부림치다가도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 혼자서만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반드시 혼자 용맹 정진해야 하는 배움의 길.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이나 야만만을 추구하는 청맹관이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 나만의 책상, 나만의 방, 그리고 나만의 공부 시간표가 필요한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독을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받고 싶다. 편지하지 마라. 전화도 사절이다. 이런 말이 매몰차 보이지만 그렇게 전화도 편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 자신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위리 않지. 위리 않지. 옛 유배지에서 집주인의 가시울터리를 둘러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게 하던 가혹한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순간, 어떤 전화도 편지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는 잘 있으니, 나를 누에고치처럼 봉인시켜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훌쩍 자라고 싶은 순간이 있으니, 가끔은 편지도 전화도 사절하고 세상 하나뿐인 내 마음 공부에 온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이여 걱정 붙들어 메어주오.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나는 꿋꿋이 잘 지내고 있으니. 말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짙은 향기로 전하는 마음. 소리내어 읽어보면 우리네 부모님들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연애 시절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서로에게 줄 것이랑은 서로의 애틋한 마음뿐이었던 시절. 그것도 모자라 빠듯한 생계까지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날들의 행복이 떠오른다. 김소문 가난한 날의 행복 중에서 범의사. 요새 사람들은 사랑을 꼭 표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한다. 온갖 이벤트를 준비하고 온갖 프로포즈 방법을 궁리하고 웨딩 산업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사랑의 형식과 껍데기에 치중한다. 규격화된 틀에 자신의 사랑을 맞추려 하니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멀리 소외되는 느낌이다. 옛사람들의 사랑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다. 제대로 형식을 갖춘 청혼도 별로 없었고 연애 시작 100일이나 1000일 기념일 같은 것도 없었으며 리마인드 웨딩 같은 것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고 보니 이벤트 프로포즈, 리마인드 웨딩 같은 온갖 유행들은 모두 외래어이자 박내품이구나 싶다. 박내품. 이 글 속의 여인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편이 사가 행상을 고생스럽게 마치고 춘천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다는 것, 남편이 자신의 손을 돌아오는 내내 놓지 않았다는 것에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오직 함께하는 것밖에 없었기에 가능한 사랑이 아닐까? 표현의 껍데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랑.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말보다 더 짙은 향기로 전달되는 그런 사랑이 그리워진다. 왜 우리 감나무만 감히 안 열린단가?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속에 감나무 한 그루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다.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아 허전해 보이지만 내년이면 해거리를 멈추고 탐스러운 다홍빛 열매를 맺을 감나무의 늠름한 모습이 떠오른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노력의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상실감은 아프게 가슴을 찔러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곤 한다. 물론 외부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일 때도 많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너무 쉼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려 하지 않았는가. 해거리라는 시를 보며 그렇게 노력만으로 다 될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이 정신의 비옥함을 해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잘 쉬면 틀림없이 좋은 생각이 난다. 풍성한 휴식은 창조적인 영감의 요람이다. 그런데 잘 쉰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 자꾸만 일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쉬는지를 잃어버린 우리 현대인들은 쉬는 시간 중에도 일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영혼을 비옥한 토양을 회복하려면 해거리를 하는 감나무처럼 과감하게 한 해 정도는 쉬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한 해는커녕 몇 주도 쉬기 힘든 우리는 오늘도 해거리 없이 자꾸만 정신 번쩍 드는 진한 커피를 마셔가며 정신을 한사코 깨우기만 한다. 정신은 휴식을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찔끔찔끔한 주말의 휴식 정도가 아니라 화끈한 해거리를 원하는데 시인의 어머니 말씀이 가슴에 사무친다. 나무도 산목숨이어서 작년에 뿌리가 너무 힘을 많이 써버려서 우리는 꽃도 열매도 피우지 않고 시방 뿌리 힘을 키우는 중이란다. 우리 마음의 뿌리 힘을 키우기에 나 또한 어린 소년의 마음으로 힘차게 응원해야겠다. 감정 노동에 지치고 가불관계에 상처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해 마음아 힘내라. 땅심아 들어라. 땅심아 들어라. 우리 정신의 꽃과 열매를 맺으려거든 자세를 낮춰 마음의 땅심과 뿌리를 먼저 보살펴야 하니. 소리내어 읽기. 우리의 무딘 영혼을 일깨우는 몸짓. 어떤 문장들은 소리내지 않아야 더 잘 들린다.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면 소리내지 않음으로써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리는 말들의 무늬가 알록달록한 데칼코마니처럼 마음의 가물 위에 흐뭇이 떠오른다. 나는 언젠가 수화를 조금 배운 적이 있다. 몸이 불편한 삼촌한테는 장애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분들과 대화하기 위해 삼촌이 직접 수화를 배운 것이었다. 삼촌은 내게 반갑습니다라는 수화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었다. 반갑습니다라는 말보다 훨씬 반가움이 짙고 환하게 느껴지는 몸짓이었다. 정말 반갑지 않던 사람도 반가워질 것 같은 그런 싱그러운 몸짓이었다. 뒤이어 삼촌은 사랑합니다를 가르쳐준 방긋 웃었다. 나는 손바닥과 주먹을 서로 가만히 문지르며 대돌에 콩을 갈듯 서서히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듯한 그 사랑합니다라는 수화가 너무 뭉클해서 한참 동안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제 너무 달고 달아버린 글자에 비하면 사랑합니다라는 수화는 너무도 싱그럽고 영롱하게 느껴진다. 이윽고 삼촌은 수화로 자신의 이름 쓰는 법과 숫자 세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수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동작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의 힘이 있었다. 의미를 천천히 곱씹고 되새기는 수화임은 역설적으로 소리내어 읽기와도 통한다. 속독과 묵독은 정보를 빨리 얻어낼 수 있지만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새기며 진정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소리내어 읽기는 너무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글마저 대충대충 인터넷 화면 넘기듯 읽어버리는 우리의 무딘 영혼을 깨우는 몸짓이다. 글자 한자 한자 새겨 마치 하얀 눈밭 위에 첫 발자국을 새기듯 읽어가다 보면 이 한 줄의 문장을 쓰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인생을 걸었을 작가들의 한숨소리가 들리고 눈물자국이 만져지는 듯하다. 마금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때로는 독을 품는 것이 이 지독한 세상을 견디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이 시를 한참 소리내어 읽다 보면 내 마음에 품은 맹독이 꿈틀 움직인다. 김영랑 독을 차고 김영랑 전집 문학세계사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라는 것도 일종의 억압이다. 착한 마음, 순한 마음, 어여쁜 마음만 가지고 살라는 것은 아무 것에도 분노하지 말고 아무 것과도 싸우지 말라는 불합리한 강요다. 그렇다고 원한이나 분노를 일부러 품으라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독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
불의와 싸울 때, 내게 맞지 않는 것들과 투쟁해야 할 때, 그리고 나 자신 안에 나쁜 습관이나 힘겨운 감정을 뿌리 뽑아야 할 때, 마음의 맹독이 필요하다.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라는 시인의 한탄이 가슴을 핥힌다. 어떤 아픔이 그를 할겨울 쓰라리 맹독을 품게 했을까. 앞으로 덤비는 일이 승냥이들이 바야흐로 우리의 마음을 노려 마음을 순하게 보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으며,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고 핥히오라 내맡긴 신세임을 깨달으며 운명을 탓해보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인의 절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연이 가장 빛난다. 나는 독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깨끗한 마음 건지기 위하여 마음의 맹독을 허리에 복대처럼 스님의 바랑처럼 단단히 차고 먼 길 떠나가는 벗이여,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독을 품은 것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날 내 깨끗한 혼을 건지기 위함이니, 이런 맹독 중에서도 가장 쓰라린 맹독이 바로 고독이다.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변덕스러워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립고,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의 온기가 그립다. 하지만 잔치 속에서든 혼자 잠들 때든 우리가 각자 고독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인생의 맹독이다. 고독이라는 맹독을 품고 먼 길 걸어가는 벗이여, 너무 홀로 앞서가지 마오.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오. 당신의 쓸쓸한 뒷모습을 걱정하는 벗들의 따스한 눈길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니. 주머니라 쓰고 어머니라 읽는 이유. 소리내어 읽으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조금씩 알게 되는 순간, 그 주머니는 우리의 어머니는, 즉 어머니라는 이야기 주머니는 멈추지 않는 눈물샘과 동의어가 된다. 박남이.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 이불 속의 쥐, 문학과 경계. 어린 시절 대문 열쇠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아이를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셔서 방과 후엔 혼자 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목걸이처럼 열쇠를 매달고 다니는 것이었다. 나는 집에 가면 엄마 잔소리나 실컷 듣고 동생들이랑 티격태격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데, 그 아이는 외동딸이어서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부러웠다. 그 아이 엄마가 일하는 여성이라는 사실도 은근히 멋있어 보였다. 나는 어디서 캐리어 우먼이라는 서양 냄새 잔뜩 나는 단어를 듣고 와서 그게 뭐냐고 엄마에게 슬쩍 묻기도 했다. 어린 시절에 나 얄밉기도 해라. 왠지 지적이고 도회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 아이의 엄마가 메고 다니는 서류 가방이 하도 멋있어서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본 적도 있다. 조금만 반항했다가는 빗자루나 먼지더미로 내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시는 우리 엄마보다 100배는 예뻐 보이던 그 아이의 엄마. 엄마의 그 가느다란 먼지더리가 내 등짝이나 종아리에 닿으면 어찌나 쓰라리던지. 언젠가 항상 집에 계시리라 생각했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을 때 나는 집 낡은 철문을 다리로 팡팡 차면서 엉엉 울었다. 엄마 어디 갔어? 온 동네가 떠들썩해지도록 꺼이꺼이 울었다. 그때 엄마가 어디 가셨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호출기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 온 가족을 위한 전화라고는 집에 딱 한 대 있던 시절, 엄마가 집에 없으면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그 시절, 어린 나는 너무 배가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무서운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엉엉 울었다. 그 뒤론 다시는 그 아이를 부러워하지 못했다. 매일 혼자 열쇠로 대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는 그 아이의 외로움을 본의 아니게 덜컥 엿보아 버렸기 때문이다. 내 모든 이야기 보따리의 시작, 우리 어머니 주머니와 어머니의 공통점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조금씩 알게 되는 순간, 그 주머니는, 우리의 어머니는, 즉 어머니라는 이야기 주머니는 멈추지 않는 눈물샘과 동의어가 된다. 오랫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일기장을 뒤지면 엄마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가 별로 없다. 이 세상 모든 딸들의 일기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엄마가 아닐까?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야기 주머니, 끊임없이 흘러내는 눈물의 샘, 엄마.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소리내어 읽는 것을 넘어 소리내어 노래 불러야 진짜 제맛인 우리의 아름다운 동요, 따오기. 동요의 추억을 읽어버린 이들의 가슴에 전해주고 싶은 애틋한 노래가 편지다. 애틋한 노래 편지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야만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어린 시절 아빠가 사주신 동요 테이프에는 오빠생과 섬지마기 등 수많은 동요들이 앞뒷면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바로 따오기였다. 따오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이 노래는 7살 소녀가 듣기에는 무척이나 처량하고 애잔했다. 동요를 들을 때마다
들 나이가 지나서도 어린 시절 그 동요 테이프가 다 늘어져서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내 마음속에는 아주 작고 여린 따오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가 속절없이 그루어질 때마다 이 노래를 나직게 흥얼거리곤 했다. 이 노래는 1925년 일제의 식민통치가 가속화되던 시기에 한정동의 가사에 윤국영이 곡을 붙여 만든 노래였다. 일제는 이 노래가 도탄에 빠진 한민족의 집단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렸다. 왜 아름다운 곡들은 꼭 검열의 칼날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식민지 통치자들이 왜 이 곡에 실린 애끓는 그리움의 감정을 과연 이해한 것일까? 어쩌면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했기 때문에 금지곡으로 만들어 이 곡의 아름다움을 우리 민족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북간도에서 연해주에서 만주에서 때로는 하와이까지 쫓기고 쫓겨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눈물샘을 덜 아프게 찌르던 노래였다고 하니 따오기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아직 살고 있는 것 같다. 돌아와 주오 그 손톱끝 봉숭아 지기 전에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다. 소리내어 노래 불러야만 하는 곡. 맹자의 구방심이라는 말이 있다. 흩어지고 달아나려는 마음을 도로 되찾아오는 더 커다란 마음이 바로 구방심이다. 맹자가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생각해보니 우리 마음은 걸핏하면 어디로 도망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디론가 자꾸 달아나려는 마음의 원심력을 제어해주는 든든한 마음의 구심력이 필요해질 때 아름다운 우리말로 불리는 노래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외국에 나가면 문득 우리말로 된 노래가 지독하게 그리울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를 찾아 듣는다. 그러한 마음이 문득 안정되면서 내 마음이 어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진다. 아무리 정신이 산란한 순간에도 내 말, 내 글이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만을 깨닫는다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솟아오른다. 해맑은 검은 곳소리, 검푸른 칼 기운, 소리내어 읽으면 한 여인이 고즈넉한 방 안의 풍경이 떠오른다. 모든 좋은 것들은 남성들이 다 가져갔던 그 시절에도 이렇게 자기만의 방에서 고요하면서도 찬란한 시간을 보낸 여인이 있었다니. 서영수합은 정조시대를 살았던 여인이었고 그녀의 아들은 정조의 사위가 되었다고 한다. 평생 얼마나 단정하게 서슬퍼런 규방의 침묵 속에서 살았을까 상상해본다. 이런 여인들이라면 평생 그 방에 갇혀 단조롭게만 살았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방에는 이토록 알록달록한 무지개빛 행복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달빛이 책을 비추고 은근히 데운 술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막디 맑은 검은 곳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어느 고즈넉한 규방의 풍경이 200여 년이 시간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 내 마음으로 성큼 스며든다. 여성의 삶이 남성의 삶에 비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누구나 인생에서 아름다운 한때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갑갑한 조선시대를 살았어도 규방에 갇혀 사는 양반가의 여인이라도 인생의 한때 하루의 한때라도 이런 아름다운 시간은 있었을 것이다. 한 여인의 해맑은 영혼에 글이라는 투명한 마음의 커튼을 통해 환하게 비치는 듯한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서영수업이라는 한 여인의 고운 미소가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하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이러이러했을 거야 하는 우리의 다친 사고, 사유의 울타리를 단번에 허물어뜨리는 멋진 글이다. 가슴속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소리내어 읽으면 가슴속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우리 문학에서 이처럼 통쾌한 장면이 있었던가? 황제 앞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전혀 충성 따위는 맹세하지 않는 멋진 지식인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최고 운전에서 채치원은 천하의 황제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 오히려 황제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고 놀라운 도술까지 부린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신라도 내 것이고 신라의 임금도 내 신하일 뿐이라고 뻐기는 중국의 황제 앞에서 채치원은 호련히 붓을 들어 한 일자를 허공에 휘갈겨 쓰면서 그 글자 위에 턱하니 걸터 앉아 여기도 황제의 땅이냐고 묻는 장면은 언제 읽어도 압권이다. 이런 거침없는 상상력이 우리의 것이었다니. 여길 가도 황제의 땅, 저길 가도 황제의 땅이었던 세상. 그 어디든 마음 놓고 내 땅이라 여김에 발디딜 수 없는 세상. 그런 황제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것을 일구기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기에 이런 문장이 나올까. 하늘 아래 왜 내 땅은 없는 걸까. 저렇게 많은 집들 중에 왜 하필 내 집은 없는 걸까 하고 서러워질 때 황제를 향한 채치원의 눈부신 도발은 찬란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진짜 내 것의 정의를 바꾸었다. 진짜 내 것을 가진다는 것은 법적으로 내 것, 경제적으로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채치원처럼 황제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한일자를 허공에 쓰는 것이라고. 복잡할 것도 없다. 한일자 하나만 허공에 휘갈겨 쓸 수 있는 담력만 있으며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한일자를 자본의 땅에 그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돈으로 재단되는 세상에서 돈이 아닌 것이 주인되는 아주 소박한 마음의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는 소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한일자의 꿈이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준 노래, 소리내어 읽으면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등의 골목길 아이들 놀이를 하던 그 시절의 친구 얼굴이 떠오른다. 동요만이 가진 힘, 동요만이 가진 울림이 느껴진다. 사실 동요는 어른이 되어서야 큰 힘을 발휘한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어린 시절의 동요가 위태로운 지금의 나를 지켜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동요만이 가진 해맑은 그러나 끈질긴 감수성이 있다. 우리의 정서적 유전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감정이 북받칠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 마음이 온종일 가라앉지 않아 괴로울 때 나는 이 노래를 떠올린다. 어릴 때 아무 뜻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지만 지금은 이 노랫말이 유난히 서글프게 느껴진다. 기찻길로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기들만은 잘 재우고 잘 쉴 수 있도록 지극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애틋한 의미로 다시 살아온다. 내가 나라는 아직 덜 자란 아이를 재우고 싶을 때,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싶을 때 나는 이 노래를 내 안의 아이에게 불러주곤 한다. 어떤 공경 속에서도 그 아이는 잘도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내 안의 키 작은 옥수수는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오늘만은 다 잊고 오직 나 혼자만 아는 예쁜 오솔길. 소리내어 읽으면 촤촤 남편의 등잔불 끼얹는 마나님의 물소리가 들린다. 아주 친밀한 사이만이 공유할 수 있는 시원한 동물소리. 뜨거운 여름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소리. 그 시원함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부부간의 정이 있다. 박완서의 노란집에는 우리 엄마 닮은 인물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읽고 있으면 자연스레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 영감의 무심함과 무뚝뚝함을 내심 원망하면서도 겉으로는 타박 한번 못하는 할머니의 새치름한 모습, 오래전 할머니의 곰살궂은 바느질 솜씨를 그리워하며 인사동표 물건들의 장치 속을 비판하는 작가의 목소리, 한방에 온 가족이 모여 서로 이와 벼룩을 잡아주던 배꽃 잡던 시절의 향수. 이 모든 것들은 온전히 내가 경험한 시간과는 다르지만 어머니 세대가 경험했던 시대의 편린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자신의 경험만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추억과 편견과 감성까지 함께 먹고 자란다. 내 것이 아닌 경험까지 마치 내 것처럼 품게 만드는 것, 나아가 그들의 체험을 우리의 체험으로 끌어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힘이다. 노란 집에는 전쟁의 고통이 가슴 깊이 화이처럼 깊이 각인된 세대들의 역경을 딛고 시대의 어둠을 건너온 흔적들이 녹아있다. 특히 마나님이 영감리에 동무를 해주며 뿌듯해하는 장면은 우리 부모님의 다정했던 모습을 연상시켰다. 마나님이 마치 자기만 아는 예쁜 오솔길을 걷듯이 추억을 아껴가며 영감리의 등짝을 정성스레 씻기면서 물을 한꺼번에 쫙쫙 끼얹어도 안 되고 너무 찬물도 안 되며 영감님에게 맞는 등물은 자기만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마나님의 뿌듯함이 내 마음속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담 너머로 그녀를 훔쳐보던 잘생긴 총각. 소리내어 읽으면 왠지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는 글들이 있다. 우리 부모님과 처지도 성격도 나이도 다르지만 세상 모든 부모들을 닮은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들. 그들 덕분에 철없는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떠올리게 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나는 나의 철없던 시절과 부모님이 떠오른다. 우리 부모님도 먼 날 언젠가는 이렇게 서로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며 그래도 젊었을 때 무척이나 사랑했던 추억의 편린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지 않을까. 우리 세 딸들이 모두 떠나버린 오래된 집에서 둘이서만 토닥토닥 옥신각신 살아가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슴 한쪽이 저려온다.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잔소리의 목록을 자랑하시는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아버지시지만 마치 어린 시절 우리처럼 그 잔소리를 기어코 모르쇠 하시는 분도 아버지시다. 어릴 적에는 그토록 늠름하고 듬직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어린 조카들을 귀엽게 토라지신 어린 조카들처럼 귀엽게 토라지신다. 노란 집에는 우리 모두가 애잔한 그리움으로 간직한 부모님의 원형이 웅크리고 있다. 이제 부모님도 아신다. 때로는 부모의 끈질긴 잔소리보다 자식의 단 한 번 앙칼진 잔소리가 더욱 강력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술 좀 그만 드세요. 뭐 사주면 제발 좀 아끼지 말고 쓰세요. 이런 자식들의 잔소리가 부모의 가슴을 불현듯 아프게 찌르는 시기. 그때가 바로 이제 다 커버린 자식이 이제는 부쩍 나이로 세상 모든 사소한 일상이 힘겨워버린 부모를 돌봐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 외딴 섬으로 반드시 노저어 가자. 시를 외우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 시를 선물하고 싶다.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는 시. 그러나 누구도 쉽게 가보지 못한 그 마을의 섬으로 데려다 드리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섬. 외로움에 지칠 때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 하나하나가 저마다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사람들 사이에 도저히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컴컴한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 불리는 그 외딴 섬으로 반드시 노져 가야만 한다. 타인이라 불리는 낯선 섬을 향해 돛담배를 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듯이 누군가를 왜 위하는지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다처럼 펼쳐진 저 각막한 인간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그물코 중 단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보일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검푸른 밤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비로소 단 하나의 눈부신 등대를 발견하는 것처럼 바다의 광활함과 바다의 심오함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흐릿하게 빛나는 등대의 소중함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드넓은 밤바다에서 단 하나의 반짝이는 등대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비로소 등대처럼 환히 빛나는 소중한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개처럼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슬픔, 소리내어 읽으면 당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가상의 도시 무진이 펼쳐진다. 경치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도시 속에 얽힌 구구절절한 사연이 아름답기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도시 무진. 외국인들에게 이 느낌을 과연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지 안개만으로도 명사물이 될 수 있는 무진이라는 도시의 서늘한 매력을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명산물이란 꼭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나 휘황찬란한 결정이 아니어도 된다고. 명산물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아직 임자를 만나지 못해 쿨쿨 잠만 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보다 힘일 수도 있다고. 무진의 안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기처럼 속절없이 흩어지는 생의 허물을 절실히 느끼게 만든다. 햇빛 쨍쨍한 대낮의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안개처럼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슬픔의 민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 한국 문화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주었다. 설마 이걸 못 맞추는 학생은 없겠지? 하는 높아심으로. 여러분 무진이 어디에 있지요?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이 너무도 자신 있게 순천이요 라고 대답했다. 조용하던 강의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웃으면서도 문득 서글퍼졌다.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문학적 공감대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으면서 미친 듯이 빠져들었던 그 무진의 안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나 자신을 연구하지 않으면 다른 자들이 나를 연구하니까. 소리내어 읽어보면 문득 뒷목이 뻣뻣해진다. 나도 이렇게 인용당한 것은 아닐까. 소리내어 읽으면 내가 별 생각 없이 내어준 그 모든 정보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빼앗긴 그 모든 정보들이 안타깝다.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내 상처가 무엇인지, 내 결핍이 무엇인지, 내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징하게 깨닫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주변 환경은 무엇인지, 내가 끝내 혼자서 헤쳐나가야 할 삶의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된다는 것은 거대한 미디어와 우리 손에 닿지 않는 정치적 겉모술수에 내 삶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분석하고 재단할 수 없게, 그들이 우리 삶을 함부로 통제하고 장악할 수 없게 저마다 삶의 터전을 탄탄히 갈고 닦는 것이다.
그것은 내 삶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배짱을 필요로 한다.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함께 바꿔가기 원하는 멋진 친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이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아니 반드시 견디어야 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내 삶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는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다. 어찌 그 길이 쉽겠는가. 모두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외쳐야만 사람 남을 것만 같은 이 무서운 세상에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억압받을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진리, 상처, 받을수록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사랑, 저항할수록 더욱 싱그러운 젊음, 외로울수록 더욱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길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오늘만은 다 잊고 소리내어 읽어보며 우리의 기억 속 못내 그리운 명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맛있는 사연들이 넘쳐나던 시절, 서로를 의심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웬만하면 눈 감아주고 보듬어주던 시절의 기억들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른다. 완벽한 하루라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나는 압록강을 흐른다의 설날을 꼽고 싶다.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가 하고 제법 어른스러운 감탄의 문장을 내뱉을 정도로 그저 티 없이 말갛게 복된 날, 이 날만한 모든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슬픔의 비무장지대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라도 오늘만은 다 잊고 아파하고 고뇌하기를 완전히 멈추고 싶은 날, 이 대목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담담하고 조곤조곤하게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문득 혼자서 톡 튀는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 수함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는 문장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시끌벅적한 상황에서도 베개만 머리에 닿으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아대는 아이, 아무리 회초리를 때려 눈물을 쏙 빼놓아도 그 다음 날이 되면 거짓말처럼 환한 얼굴로 햇살보다 더 밝게 웃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 존재 자체가 축복인 아이가 아닌가. 이런 친구 수함이 있었기에 이미르게 어린 시절은 무지갯빛 추억으로 곱게 물들 수 있었다. 압록강 흐른다를 통해 나는 한국인이 집단적으로 잃어버린 옛 시절의 아릿한 향수를 맛본다. 절대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 현실의 결핍을 이겨낸 사람들. 그들이 일구어낸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포근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행복의 고갱이들. 그 찬란한 축복의 열기를 가늠해 본다. 잃은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소리내어 읽으면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자꾸만 부르는 것 같다. 때로는 환청처럼, 때로는 이명처럼 아련하게 들리는 소리이기에 내가 아닌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목소리, 어디선가 나직하고 그윽하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를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이 될까? 나아가 보니, 나아가 보니. 의 대새김질은 어떻게 그 소리의 맛을 살릴까? 졸음을 잔뜩 실은 듯한 젖빛 구름이 무척이나 가쁜 듯이, 그러면서도 한없이 게으르게 푸른 하늘 위로 거니는 것이 또 어떻게 영어로 옮길 수가 있을까? 이 어려운 작업을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위대한 문학 작품들은 세계인의 심장을 곧바로 겨누는 멋진 번역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잃은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맥이 탁 풀린다. 바로 요즘 내 마음과 같아서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읽을 때는 그저 표현이 눈부시구나라고 감탄했던 그 구절이 이제 나이가 드니 살갗을 파고들어 뼈를 쑤시는 느낌이다. 찔림 없이 아픈 나의 가슴. 이런 문장을 읽어도 뜨끔하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다. 무엇을 잃어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채로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 누군가 나를 애써 찌르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깊은 내상을 입어버렸다.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는 사실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소리도 없이 근심같이 내리는 봄비에 묻혀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는 바로 안 올 사람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었으니 오늘도 어디선가 나직하고 그윽하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창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지만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가느다란 빗소리에도 신라 같은 바람소리에도 창문을 열어본다. 기다림은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존재로 만든다. 기다림 덕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의 자그마한 떨림에도 화들짝 놀라게 된다. 기다림 덕에 우리는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소하고 가녀리고 하찮은 것들이 품어안은 눈부신 순간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소리내어 노래 부를 때 우리는 어느덧 10살 이전의 어린아이로 돌아가 있다.
밤하늘의 반달과 샛별만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노랫말을 엮어낼 수 있었던 시절, 아주 소박한 어휘들의 조합만으로도 위대한 시가 탄생하곤 했던 시절의 정서가 그립다. 이 노래가 아름다운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니 일제강점기의 어려움 속에서 마치 진흙 속의 연꽃처럼 어렵게 간신히 태어난 곡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조선 사람들이 모든 땅떼기를 일본인들이 다 차지해버렸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푸른 하늘 은하수뿐만 아니었을까.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머리카락마저 빼앗겼으니 저 하늘에 펼쳐진 검푸른 은하수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다.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도 가보았지만 구름나라 지나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멀리서 반짝반짝 가느다란 빛을 뿜어내는 건 바로 샛별. 그 샛별이 등대라면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이 노래는 마치 길을 잃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투영하는 것 같다. 아무도 당신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 밤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세상에 내 땅떼기 하나 없을지라도 내 생의 나침반이 보이지 않더라도 밤하늘의 샛별을 등대 삼아 가고 또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동이 터오지 않겠는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온몸으로 바라본다. 모두들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임 알고 있다. 직지를 자랑스러워하고 반드시 되찾아야 할 문화유산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직지의 내용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볼 여유가 우리에겐 없었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직지를 되찾아오고 싶은 열망이 더욱 커진다. 단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궁무진한 깨달음의 얼과 넋이 담겨있기에 더욱 소중하다. 소리내어 읽으면 잘 모르던 것도 막연했던 것도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애틋해진다. 서천에 7명의 현명한 여인이 시체를 버리는 숲에서 함께 놀다가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시신을 가리키면서 모두에게 말했다. 시신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그 중에 한 여인이 말하였다.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모두가 자세히 관찰하여 저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습을 보고 감복한 제석천신이 꽃을 바치면서 말하였다. 지혜로운 여인들이여, 그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평생 바치겠소. 직지 중에서. 2016년 9월에 열리는 청주의 직지축제에서 직지심체 요절 원본의 고향 나들이를 추천했으나 프랑스 측에서 거부했다는 기사를 본 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얼마 전 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접 찾아가 어떻게든 직지의 원본을 보고 싶어 문의했지만 도서관 직원은 미리 이메일로 요청해서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연락 가능하다고 했다. 그 또한 규칙일 뿐 성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나는 현대어로 풀이된 직지를 검토해 보았다. 바로 코앞에서 직지를 볼 수 있었는데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한 반대 극부였을까. 예전에 그저 어려운 선문답처럼 느껴졌던 직지가 너무도 친근한 문학 작품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직지는 불경이 아니라 깨달음의 우화지위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일화들 중에서도 서천의 7 여인들이 시체를 버리는 숲에서 함께 놀다가 시신 한 구를 발견한 장면이 놀랍다. 한 여인이 시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시신은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어찌 되었을까? 시신은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시신이라면 시신의 주인인 사람은 어디 있나? 시신의 주인이 정말 사람이긴 한 걸까? 우리는 진정 자기 육체의 주인인 걸까? 오늘날이라면 어땠을까? 숲에 버려진 시체를 발견한다면 일단 외마디 비명부터 지르고 달아나거나 경찰에 신고부터 할 것이다. 그런데 직지 속 여인들은 시체를 보고 놀라지 않는다. 다만 멋진 질문을 던진다. 시신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죽어 꼬꾸라진 것은 시신일 뿐 사람 자체가 아니오. 포착하는 여인들의 해안이 나를 감동시킨다. 과연 시체 앞에서 초연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것은 꼭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교조를 학습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것들의 죽은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들의 죽은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 멀쩡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고 조금만 시들어도 상품성이 떨어진다면 채소를 버린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들은 늘 최고의 모습으로 단정하게 멋지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의 죽어감을 발견하지 못한다. 살아있었던 것들의 죽어있음을 견디지 못한다. 얼마 전 길을
다가 죽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죽은 새는 무서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새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 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을 텐데,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새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전해주었을 텐데, 좋은 곳으로 가라고 아무 후회도 없이, 어떤 미련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날아오르다 길 위에서 죽어간 내가 아름답다고 위로해 주었을 텐데, 직지의 여인들처럼 삶이 곧 죽음의 과정임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안타까운 비명소리에 좀 더 따스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삶의 어떤 빛나는 순간이든 부지런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조차 끝내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날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소리내어 읽기를 넘어 반드시 소리내어 흥얼거려야만 제맛인 노래. 별다른 흥이 없는 사람도 듣기만 하면 저절로 어깨춤이 슬근슬근 시작되는 우리 안의 원초적 신명을 일깨우는 노래. 고교 시절 영화관에서 모처럼 서편제를 보고 온 날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꼭 자기 딸의 눈을 멀게 하여 하늘 억지로 만들어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예인의 길이 멀고 험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 아닌가 싶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 서편지를 생각하며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은 바로 이 마지막 아리랑의 흥겨운 울림이다. 이 장면이 없었다면 서편지는 내게 슬픈 기억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딱히 갈 데도 없지만 오직 함께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오늘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순간의 흥취.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앞길이 막막해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면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을지니. 좋은 가락과 노랫말은 사람의 마음을 턱없이 단순하게 만든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복잡한 머릿속의 계산이니까.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씩 사나 개똥 같은 세상이 남아 둥글둥글 사세라는 노랫말을 흥얼거리는 순간 무엇이 더 나은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계산하면 머리 아팠던 모든 시간들이 문득 웃어진다. 왜 그렇게 굳이 썩으며 고민을 했는지 나 자신이 한심해진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내 가슴 속엔 구신도 많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이런 노랫말을 흥얼거리다 보면 매사에 분석하는 마음, 이해하라고 애쓰던 마음도 잦아든다. 가끔은 이렇게 차가운 논리가 아닌 따뜻한 묘사가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는가. 청천 하늘의 잔별과 내 마음속의 귀신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하지만 그 상관없는 것들이 왁자질과 모여있고 심지어 어처구니 없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된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날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만경창파에 두둥둥 뜬 배 어여기차 어여뒤어라 노를 저어라. 이쯤 되면 이리저리 얽히고 엉킨 마음이 완전히 헤쳐버린다. 그렇게 쉼없이 야속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깝고 아쉬워도 서산해지는 해가 설마 제 스스로 지고 싶어서 지겠느냐. 날 두고 가신 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듯이 만경창파에 두둥실 뜬 배처럼 주어진 운명을 전혀 모르는 채로 머나먼 바닷가 꿋꿋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20대를 떠올리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20대가 떠오른다.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당연하게 포기했던 시절,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시절, 나처럼 당신처럼 그 아픈 시절을 거쳐 그토록 갈망했던 시인이 된 한 젊은이의 쓰라린 고백이 이 시에 담겨 있다.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면 열정페이에 지쳤던 나의 20대가 생각난다. 사실 30대 초반까지 나 또한 열정페이의 희생자였다. 그때는 열정페이라는 똘똘한 단어가 없어. 내가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없었다. 열정 플러스 페이라니 우리말과 외국어의 독특한 조합이긴 하지만 열정 페이는 분명 가슴 아래 우리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외국어로는 좀처럼 그대로 번역할 수 없는 서글픈 우리 시대의 자아상이므로 무엇으로 밥을 벌어먹더라도 좋으니 그저 글을 쓸 수만 있다면 살 것 같았던 그 시절에 내가 떠오른다. 때로는 하고 싶은 일, 단 하나를 위해 하기 싫은 일 1000가지를 묵묵히 참고 해내야 했던 그 시절에 내가 지금 나보다 훨씬 강인하고 용감했다. 그 시절에 내게 돌아가 다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너는 어차피 잘해낼 수 있으니 결코 주눅들지 말라고 위로하고 싶다. 지금 내게 수많은 고민의 편지를 보내는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바로 그것이다.
그대는 어차피 잘 될 것이니 결국 포기하지 말라고. 내 볼기 놀려 무엇한단 말인가. 매품이나 팔아먹세. 소리내어 읽어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남들 대신 매를 맞아 돈을 벌겠다는 홍보의 쓰라린 심정이 가슴 가득히 전해진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매품만 팔며 굶주린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며 희망에 부푼 홍보. 그 가난한 가장의 마음이 그 희망 때문에 더욱 눈물겹게 다가온다. 홍보는 오랜만에 큰돈을 벌 기회가 생겨 보무도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온다. 일자리도 없고 손 벌릴 데도 없는 홍보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알고 보니 홍보가 사는 고을 죄수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병영에 가서 곤장을 대신 맞아주고 돈을 준다고 했단다. 매품을 판다는 말보다 아픈 말이 또 있을까? 발품을 판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매품을 판다는 말은 지못 쓰라리다. 뭐든지 품을 판다는 말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묻어있기 마련인데 매품을 판다는 건 막 삶의 막장에 몰려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래도 홍보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방도가 생겼다면 좋아라. 한방 웃음이다. 아내는 눈물로 뜯어말린다. 살점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홍보의 볼기에 곤장을 내리치면 남편의 분명 곤장 아래 혼백이 될 것이라 절망하는 아내. 하지만 홍보는 기필코 매품을 팔러 가겠단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아버지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달려드는데 홍보는 이제야 내 쓸모없던 볼기에 쓸모가 생겼다면 좋아라 한다. 소리 명창되어 크고 넓은 좋은 집 양반 앞에 앉아볼까? 풍류호걸되어 기생집에 앉아볼까? 서울 이름난 기생되어 가마 안에 앉아볼까? 그런 기회가 없으니 쓸데없는 이내 볼기 놀려 무엇한단 말인가. 차라리 매품이나 팔아 먹새 소리내어 읽다 보면 멀쩡한 내 볼기가 더 욱신거린다. 그러나 아플싸 이 가연 매풀 팔기에도 시장 경쟁이 있었다니. 흥부가 천신만고 끝에 볼기를 맞으러 병영에 도착하니 팔도에서 매품 팔러 온 사람들이 흥부에 맞아준다. 이제 저마다 가난 자랑이 시작된다.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기 값에 누가 더 가난한지 하소연을 해서 더 가난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 매품을 팔게 하자는 것이다. 홍보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다 못해 발길을 돌리고 만다. 홍보는 매맞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표현하지만 마음 여는 아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한다. 얼씨구나 즐겁도다. 우리 난군 병영 내려갔다 매 안이 맞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 또 있을까? 배를 골아도 좋다. 당신이 무사하기만 하다면. 여보 당신이 매품 팔기에 실패해서 나는 너무나 좋다오. 그저 좋기만 하다오. 소리내어 읽다 보면 남편이 매품 팔기에 실패해서 빈털터리로 돌아오니 얼씨구나 너무 좋다고 행복해하는 흥부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온다. 이걸 먹고 욕을 먹고 어이 빨리 나으란 그 말씀이지. 소리내어 읽어보면 화가 이중섭의 다정하고 찬란한 영혼이 그대로 느껴진다. 절친한 벗이었던 시인 구상이 피를 토하며 앓고 있을 때 문병 선물 대신 탐스러운 목숨 하나를 그려간 그의 순진무구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화가 이중섭이 30대 후반에 이르러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한 채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친구들이 많았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중섭을 위해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가 홀로 사라져 버릴까 봐 아내와 자신 사이에 중섭을 눕혀놓고 재워준 친구도 있었다고 한다. 절친한 구상시인은 오갈 데 없는 이중섭을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해줬을 만큼 두 사람의 우정은 깊고 진했다. 구산 선생 또한 몸이 약해 폐병을 앓고 있었는데 장밋빛 피를 몇 양푼이나 토해내고 시신처럼 누워있는 자신을 찾아온 이중섭의 모습이 평생 아른거렸다. 자신의 목숨이 달랑달랑 하면서도 애호박만큼이나 커다란 선도복숭아를 그려 구상에게 어이 이거 먹고 빨리 나으란 말이지 하고 위로를 해주었던 이중섭. 그 절친한 구상이 선지피를 양푼으로 쏟아내고 있을 동안 병자의 원기 회복에 좋다는 복숭아 몇 알이라도 사가고 싶었을 텐데 돈만 있다면 복숭아를 괴짝으로라도 사주고 싶었겠지만 이중섭의 주머니에는 복숭아 하나이라도 사갈 푼돈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 한 알의 복숭아 그림을 평생 구원의 기도처럼 간직해왔던 시인의 마음이 아릿하게 전해진다. 그 탐스러운 복숭아 그림에는 어떤 슬픔도 어떤 어둠도 느껴지지 않아 더욱 가슴이 시리다. 자신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벗에게만은 아주 환하고 밝은 마음, 아주 맑고 좋은 기운만을 전해주려 했던 화가의 마음이 그림 속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그 사랑스러운 복숭아 그림은 아마도 친구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였으리라. 그것은 아마도 내가 없어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라는 화가의 마지막 유언이었으리라. 복숭아 밑 뺨에 버들잎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소리내어 읽다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뺨치는 우리네의 절실한 옛사랑 이야기가 절절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신분과 처지를 잊고 오직 사랑을 향해 질주했던 한 여인의 조건 없는 사랑이 가슴을 울린다. 이옥의 심생전의 첫 장면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처음 만나 서로에게 반하는 장면이다. 이 대목을 읽고 있으면 200여 년 전의 옛 이야기가 마치 현대소설처럼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느껴진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마치 동시대의 젊은 남녀들처럼 느껴질 정도로 손에 잘 잡힐 듯 생생한 묘사가 압권이다. 서울의 양반 출신이자 미남 청년 심생은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어떤 계집종이 자줏빛 명주 보자기로 한 여자를 덮어씌어 업고 가는 것을 목격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철저히 몸과 몸의 대화로 시작된다. 절제와 예의로 가득한 플라토닉 러브가 아닌 것이다. 남자는 명주보자기에 쌓인 여인의 몸이 어린아이의 것이 아님을 눈짐작으로 알아챈다. 그리고 묘령의 여인을 업은 계집종을 뒤쫓기 시작한다. 보자기에 쌓인 그 여인을 더러 소매로 스치고 지나가기도 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은근히 미묘한 떨림을 유도한다. 하늘이 도왔는지 갑자기 돌개바람이 일어나 자줏빛 보자기를 확 걷어버리자 비로소 베일에 쌓인 여인의 눈부신 미모가 드러난다. 그녀 역시 보자기 안에서 바깥 몰래 엿보고 있었다. 난데없는 미소년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녀 역시 설레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한다. 보자기가 거치는 순간 버들 같은 여인의 눈, 별처럼 빛나는 청년의 눈, 이 네 눈이 서로 부딪힌다. 놀랍고 부끄러워서 보자기를 추스리며 황급히 떠나버린 여인. 심생의 상사병은 아니 이날부터 시작된다. 그는 멍하니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한참을 방황하기도 하고 그녀의 소식을 듣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기도 한다. 그러다 결국 그녀의 집을 알아내어 그 집 담을 뛰어넘어 몰래 숨어 들어간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업문 소설을 읽는 걸려의 목소리를 듣자 심장은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다. 게다가 걸려 또한 등불을 끄고 취침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심생은 그녀의 긴 한숨 짧은 탄식을 듣고 그녀의 숨결이 창밖까지 들리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무려 20일 동안 밤이슬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가 새벽이면 돌아오는 무언의 세레나데를 반복한다. 20날째 되는 밤 걸려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마루 뒤로 나와 심생 앞에 나타난다. 심생은 불끈 일어나 걸려를 붙잡는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한 번 소리가 나면 다시는 이곳에서 못 나가십니다. 지금 저를 놓아주시면 뒷문을 열어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놓아주세요. 심생은 걸려의 말을 믿고 그녀를 놓아줬으나 오히려 그녀는 커다란 주석 자물쇠로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만다. 일부러 찰카닥하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를 내어 심생의 가슴을 두방망이 질치게 한다. 하면서 그녀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통이 치민 심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흘이나 그녀를 기다린다. 방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도 아무리 비를 내려도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오직 그녀의 대담함을 기다린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걸려가 드디어 문을 열어주며 도련님 들어오시지요 하자 심생은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벌써 방에 들어와 있다. 그녀는 심생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선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다. 놀란 부모님을 진정시키며 우리 집안은 중인 출신이고 도련님은 양반댁 자제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진솔하게 고백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걸려의 집에서 드디어 사랑을 이룬다. 밤마다 몰래 걸려의 집을 드나들던 심생은 드디어 부모님께 수상한 애정 행각을 들키기에 이르렀고 당장 절에 가서 불공분하라는 불호령을 듣게 된다. 부모님의 압력에 저항조차 하지 못한 심생은 절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던 중 걸려의 업무 편지를 받게 된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이미 죽은 걸려의 절절한 유서였다. 도련님을 만난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제가 손수 지어드린 옷이 그렇게도 많은데 한 번도 도련님께서는 제가 지어드린 밥을 먹지 못하셨고 제가 바느질한 옷을 입지도 않으셨지요. 도련님을 모신 것은 오직 침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으나 심생은 그녀를 잠자리에서만 아내로 여겼다는 것을 걸려는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녹으려 하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혼자 죽어가며 절규한다. 창문을 사이에 둔 미래는 이제 영영 그만입니다. 도련님은 이제 소녀를 마음에 두시지 마시고
두시지도 마시고 글공부에 더욱 매진하셔야 일찍이 청운의 뜻을 이루시길 바라옵니다. 그녀는 삶은 물론 죽음까지 한 남자에게 바쳤지만 심생은 부모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에게도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네의 유서를 읽고 큰 충격에 빠진 심생은 글공부를 때려치우고 의금부에 난간이 되었으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죽고만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한 여자의 마음이 열리는 과정, 그 복잡 미묘하고도 신비스러운 설렘의 과정에 손에 잡히듯 생생하게 그려진다. 한 번 마음이 열리기는 우주를 들어 올리는 것만큼 어렵지만 일단 한번 열려버린 마음을 닫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 한 여자의 목숨을 건 사랑은 비록 보상받지 못했지만 이름 없는 그 여인의 절절한 사랑은 수백 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슬픈 사랑의 진실을 눈부시게 그려낸다. 이토록 완벽한 시적 울림이여 소리내어 읽으면 입속에 착착 감겨드는 놀라운 시조의 운율에 깜짝 놀라게 된다. 이토록 완벽한 리듬, 그리고 이토록 완벽한 시적 울림이 있다니. 우리 옛 시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운율을 지니고 있는 작품을 꼽으라면 나는 이 작품을 꼽고 싶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는 첫 문장은 한 번만 들어도 저절로 외워지는 마력을 지녔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에는 오르다라는 동사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지만 첫 번째 오름, 두 번째 오름, 세 번째 오름의 느낌이 모두 다 다르게 변주되며 내 몸으로 태산을 직접 올라가고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진다.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나니에서는 이미 태산 높이 올라가 있는 내 환상이 아직도 직접 올라가지 않고 매만 높다 불평하고 있는 나 자신으로 일직선으로 추락한 듯하다. 이 시조 하나만으로도 양사어는 불멸의 작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단 세 줄의 문장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엄격한 규칙 안에서도 마찬가지. 마치 그 규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통팔달, 종횡무진으로 사유를 펼쳐내고 있다. 높은 태산의 이상으로 삶이 높다고 아예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로 현실 감각을 확 끌어당김으로써 태산을 바라보기만 하고 올라갈 생각을 않는 나 자신의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고 보니 태산은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꿈이 아닐까. 높아 보인다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라고 아직 시도조차 못해본 수많은 꿈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그 이루지 못한 꿈들이 일제히 깨어나 아우성을 친다. 내가 아직도 그렇게 높아 보이냐고, 내가 아직도 그렇게 영원히 못 오를 태산처럼 보이냐고 지금처럼 힘을 내어 소리내어 3번만 읽어보자. 내가 결코 오르지 못할 태산이라고 믿었던 그 꿈들이 문득 우리 동네 뒷산처럼 만만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검은 거 품에 안고 후회는 하지 않으리. 눈으로 한번 읽어서 잘 마음에 닿지 않는 글도 소리내어 읽으면 비로소 마음의 생생한 촉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있다. 옛글들은 자극적인 문체나 화려한 치장이 없기에 더욱 소리내어 읽는 맛이 특별하다. 소리내어 읽으면 글쓴이의 마음이 마치 찬물을 우리듯 찬찬히 우리 가슴에 물들어온다. 만음이란 특별한 제목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자유로이 읊은 시를 말한다. 남들은 가을이 왔다고 너도 나도 바쁘게 수확을 하는데 남들이 벼를 심을 때 꿋꿋하게 난초를 심은 선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벼를 심지 못한 과거를 후회하기는커녕 검은 거를 끌어안고 좋아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남모를 행복이 숨어져 있을까? 모두들 수확 가능한 작물만을 열심히 심을 때 모두의 이익이나 결과만을 생각하느라 담담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맛과 향기를 잊어갈 때 그는 아무런 성과를 자랑할 수 없는 난초를 심어놓고 혼자 기뻐하고 좋아한다. 결코 열매 따위는 맺지 않는 가느다란 난초를 바라보며 선비의 분신같이 애틋한 검은고를 안고 뜯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저 난초와 검은고만 있어도 족한 그 순간 두둥실 차오른 보름달 같은 마음. 모두가 벼를 심을 때 홀로 난초를 심는 그 마음은 오직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세상, 오직 효율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을까.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성과로만 사건의 가치를 재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문학과 예술의 힘이 있는 목소리가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당신의 내 슬픔을 반드시 알 터이니 소리내어 읽으면 끝없는 슬픔이 전해진다. 강직한 선비의 품 안에 남몰래 감춰왔던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전해진다. 20살도 되기 전 철모른 나이에 결혼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가난을 견뎌준 아내.
남편이 지나치게 강직하여 단 한 번도 그럴듯한 호의호식을 경험하지 못한 아내. 쌀을 그득히 담아야 할 뒤주가 수차례 텅텅 비었어도 그저 묵묵히 가난을 견뎌준 아내. 이제 겨우 새 집을 마련하여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착한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허름한 옷과 보잘것없는 음식으로도 끝내 변하지 않았던 그 눈부신 첫 마음을 안고 새로 지은 집에는 싱그러운 뜰도 있고 말디 맑은 연못도 있고만 그 행복을 함께할 당신이 세상에 없으니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어떤 삶과 어떤 죽음 사이에는 이처럼 틈이 없다. 아내는 분명 남편의 슬픔을 속속들이 알 것이다. 죽은 아내와 살아있는 남편의 사이에는 오직 못다한 사랑의 마음만이 가로놓여 있었으므로 어질고 착하며 자유로운 당신은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왜 기나긴 명줄만을 갖추지 못했는지. 부엌, 아궁이, 그리고 가마솥의 추억.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그리운 부엌, 가장 애틋한 부엌의 풍경이 펼쳐진다. 어려서는 내게도 잊을 수 없는 부엌들이 있다. 온갖 화려한 기능을 자랑하는 시스템 부엌들이 사람들이 허기진 눈을 자극하는 요즘이지만 그래서 부엌조차 통째로 구입하는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잊을 수 없는 부엌은 그저 그런 화려한 부엌들이 아니다. 내 마음의 부엌은 따로 있다. 연탄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석쇠가 있고 커다란 솥이 있던 어린 시절의 부엌. 연탄 위에 석쇠를 올려놓고 가래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엄마가 안 계실 땐 친구들을 불러다가 설탕과 소다로 볶기나 달고나를 해먹거나 결국 엄마에게 들켜 부지깽이로 얻어맞던 기억을 간직한 그 부엌이 그립다. 오이를 채 썰고 무를 깍둑 썰고 콩나물을 데치고 이면수를 붓고 꼬리곰탕을 고아내던 엄마의 손길이 그립다. 그런 부엌에는 조항신도 왔다 가고 삼신할미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쩐지 지금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시스템 부엌에는 조항신도 삼신할미도 둘러보실 마음이 안 들 것 같다. 너무 숨이 막혀서 너무 완벽해서 온갖 재료들을 썰고 다지고 끓이고 다리고 고아내는 동안 그 재료들과 함께 단단해지던 추억. 웃음소리 훌쩍이는 서글픔의 소리가 그립다. 언젠가는 소중한 이에게 따뜻한 생일상 한번 차려주어야 할 터인데. 동그랗게 감귤은 뭔가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소리내 읽는 것만으로도 입속에 감귤의 아릿하고 상큼한 향기가 퍼져나간다. 체오게시 감귤은 가지에 매달린 노란 감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낸다. 가지에 달린 노란 감귤, 동그랗게 감귤은 뭔가를 포옹하고 있는 오돌토돌한 감귤 껍질. 누군가 껍질을 까면 시고 달짝지근한 말랑말랑한 것,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작은 심장. 먹을 수 없어서 망설입니다. 감귤의 과육 하나하나가 옹기종기 모여앉아 꼭 무언가를 소중하게 품어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감귤은 무엇을 그리도 애틋하게 포옹하고 있는 것일까? 살아서 두근거리는 연약한 것, 동그랗게 뭔가를 포옹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대목을 읽으면 감귤 하나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괜스레 마음이 설레나 싶다. 나로 하여금 틈만 나면 제주도로 날아가 바다를 바라보며 글을 쓰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든 1등 공신도 바로 그 제주의 귤꽃향기였다. 온갖 향수와 디퓨저에 익숙해진 나의 후각에 제주의 귤꽃 향기는 그 모든 인공의 향기를 제압하는 최고의 자연의 향수로 다가왔다. 나에게 제주아리를 시작하게 만든 그 희디인 귤꽃의 들판, 그 아슴푸레한 귤꽃 향기를 품어안고 내년엔 제주를 향해 감귤맞이 여행을 떠나고 싶다. 늘 귤꽃들이 나를 반갑게 마중 나와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감귤의 넋을 마중하러 나가야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 글자도 후회 없는 글을 쓰려면 소리내어 읽으며 한자 한자 온 마음을 기울여 시를 고치던 윤동주의 해맑은 심성이 마음속에 그대로 그려진 듯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글자도 후회 없는 글을 쓰려면 이렇게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또 고쳐야 할 터인데. 윤동주의 아름다운 시가 탄생하는 과정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어쩐지 끝이 좀 허허하다는 후배의 말 한마디에 밤새 시를 고쳐 쓴 청년 윤동주의 순수함이 코끝을 시리게 한다. 글을 써보라고 하며 일단 컴퓨터 앞에 먼저 앉는 학생들에게 이 글을 읽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천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면서 고치고 또 고치는 느린 과정이 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니 자신의 쓴 글을 고칠 때도 소리내어 읽기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저 눈으로 컴퓨터 화면을 목독하는 것과 달리 종이로 인쇄하여 소리내어 읽어보면
내 글의 단점이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환히 비쳐 보인다. 무엇을 고쳤어야 할지 확연히 드러난다.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느낌에 빠져볼 수 있다. 나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글을 고칠 때가 많다. 편집자의 의견도 듣고 가까운 친구의 잔소리도 듣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꾸짖음을 듣는다. 내 글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 명경처럼 훤히 드러난다.